민주당 최후의 결전입니다. 다음 대선까지 5개월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경선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수도권 순회 경선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각 캠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가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앞에는요. 서로 가히 백보 양보해서 패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 뒤에 더 좋은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한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제보라 그런 게 소위 그 사설 정보지, 찌라시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가 정치를 한다는 건 말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인이 확실한 근거라고 한다면은 꼭 공개적으로 제시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의 마지막 순간인데 꼭 그렇게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고요. 네, 이제 이낙연 캠프의 공동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말의 수위가 상당히 센데 최진봉 교수님. 네. 그런데 서른 의원이 그 다음에 한 얘기, 패배가 있을지 몰라도 그 뒤에는 더 화려한 승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건 뭐 후보 교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들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지지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이제 지지자를 결집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런 말까지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경선이 막바지잖아요. 오늘 내일 사이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50%를 저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왜냐하면 지지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대세론이 굳혀진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안 하거나 참여를 안 하거나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막아보겠다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서른 의원의 저런 말은 정말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게. 같은 민주당의 의원으로서 아무리 상대 후보를 저지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대위원장으로 일하는 후보가 올라가게 만들려는 의도는 있다 하더라도 네. 저건 제가 볼 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지지자들을 결집할지 모르지만요. 정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게. 너무 진흙탕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죠. 아니 충분히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구속될 수도 있다, 저런 말까지 하는 것은, 그것도 그게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요, 상처가 너무 커요. 예. 원팀이 되지 않으면 본선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팀 되지 않으면 필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심하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하시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서 마치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민주당 전체에도 큰 아픔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이재명 지사가 과반 득표로 민주당 최종 후보에 선출될지 관심이 큰데요. 이를 앞두고 이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후보들, 모든 당원들, 모든 지지자들 함께 힘 합치도록 해야 되고, 어떤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더라도 하다못해 머리를 뽑아서 집신을 심는 한 있더라도 같이 가기에 노력해야죠. 누가 됐든 우리 진영이 이기면 되는 거지. 민주당 다움을 지켜가야 되고,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그 민주당이 변치 않기를 바라야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은 그 점이 걱정됩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알았던 그 민주당이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곤 해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속상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요. 우리가 요새 대장동이라는 비싼 사이다 값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네, 지금 보신 이 전 대표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고요. 질문을 이어가자면 이 의원님, 네. 앞서 최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낙연 후보 말 중에서 비싼 사이다값, 이게 예. 굉장히 귀에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다가 굉장히 비싼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 같으면 사실 이제 하나 합칩시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쉽게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 경선 끝난다고 검찰 수사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경찰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깨끗하게 나오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원팀을 외치지만
실제로 원팀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가 그동안 이 문제를 그렇게 지적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지금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게 아니라 뭔가 밝혀져야지만이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 후보의 바람일 것이고 저는 결국 뭐 내일이나 이제 되면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배임이나 구체적인 혐의가 나올 경우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어버리면 과연 내년 2월 11일 이전 후보 등록 이전에 그럼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즉 현실적으로 의문이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대선 후보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때 후보 교체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뭘로 극복했느냐? 정몽준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면서 결국 극복을 해버렸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법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때만큼 그렇게 뭔가 합종 연행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후보 측에서 내세우는 원팀이라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이 수사라는 게 검찰이 생각대로 빨리 그냥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남다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민주당의 남은 마지막 경선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지역에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있습니다. 16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14만 명, 내일이죠. 그리고 내일 3차 선거인단, 30만 명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지만 만약에 과반을 득표하면 내일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겁니다. 현재까지의 득표율입니다. 이재명 지사 54.90% 과반을 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34.33%,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 9.14%, 박용진 의원 1.63%인데 지금 총 선거인단이 142만 명입니다. 전체 투표율을 66%로 가정할 때 매직 넘버, 다시 얘기해서 과반 득표를 71만 표로 봅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오늘과 내일 16만 표 정도 이상을 받으면 과반을 넘게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 74.7%, 역대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아마도 대장동 의혹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께서는 결국은 내일 이재명 지사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쨌든 대장동 의혹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 투표 자체는 예측하기는 전 어렵다고 보고 결론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남에서는 그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그 이낙연 지사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에서 많은 기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투표율이 74.9%, 74.7%면 4명 중에 3명이 투표를 한 거니까 굉장히 역대급으로 진짜 높은 그 투표율인데 그렇네요. 이 대장동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결집을 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경기도 특히 성남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얼마나 결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겠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낙연 후보가 역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이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뒤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결선 투표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 캠프의 이경 대변인은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 교수님 보시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어린 시절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게시하면서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 사진을 보며
생각은 각자의 그릇만큼이라는 글까지 덧붙였는데 최 교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 소구죠. 이제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노력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죠?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시장 국밥집에서 밥 먹고 이런 분 있잖아요. 욕하는 할머니.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에서요.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감정적 소구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략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재명 이사 같은 경우에 뭐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큰 옷을 일부러 사준대요. 그럼 어려서부터 몇 년 동안 입을 수 있잖아요. 커가면서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예. 그런 모습도 공장에서 일했던 그런 스토리. 뭐 반면 이제 사진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조금 잘 맞고 좀 부유하게 보이는 옷을 입었다. 이걸 이제 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어린 시절 이재명의 깨끗하지 몸보다 훨씬 큰 옷에 가난을 보였고 뭐 저분 같은 경우 김주대 시인 같은 그렇게 글을 올렸잖아요. 또 예. 윤석열 후보는 딱 맞는 옷과 나비 넥타이에서 부유함을 보였다. 즉 이제 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어린 그 시절을 보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아까 감정적 소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감정적으로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뭐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유권자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보는 사람의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다만 선거 전략적으로는 저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서민층에게 뭔가 감정적으로 다가가서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재명 캠프에서 저 사진을 올리자 홍준표 캠프의 여명 대변인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가난을 스펙, 패션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취약계층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은 선이고 또 부유하면 악인가 이런 문제를 비춰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바로 올라온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어렸을 때 양복을 입고 있었던 사진이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이제 인식을 갖고 자라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본인의 생활 환경과는 달리 환경에 어떤 어렵지만 그러나 또 본인의 세계관은 상당히 이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합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것을 하는지 아니면 혹시 독선적이라든지 또 이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저항 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가졌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아주 단초적인 저는 비교라고 봅니다. 자, 가난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잘난 것이고 아니면 부유하면 이거는 적대적인 이 계급적 관점에서 서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게 뭐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만든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결코 전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또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과거에 뭐 안 어려운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또 뭐 부유한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강남좌파라는 그런 또 상황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재를 규정한다. 현재 그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현재 선이다. 라는 그런 공식으로 선거 활동을 하려는 것은 저는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께서 경기도 투표율을 74.7%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3차 선거인단 투표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번에는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전 총장 20, 홍준표 의원 12, 이낙연 전 대표 8 이런 순으로 지금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데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 정권 유지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를 물었을 때는 정권 유지론이 35%, 정권 교체론이 52%입니다. 다시 한번 앞에 후보들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런데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의원 등을 합치면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정권 교체 여론은 52%인데 그런데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 합은 그보다 훨씬 못 미쳐요. 그렇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야권이 이 지점을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에 대한 필요성, 이 의지들은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많지만 후보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하고 당장 내가 표를 찍으려 하니까 찍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 현상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후보들의 토론이나 이 등등을 통해서 믿음을 주는 후보가 없다라는 게 지금 야당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나 이쪽을 뽑는 게 정권 교체를 인식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것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야당이 지금 우리가 4.7 재보궐선거 때 같은 경우는 그때도 이 교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이제 실현이 됐기는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인식과 이게 현재 집권 세력을 대체할 만한 대체 세력으로서 만족도가 너무나 떨어진다. 이런 점들을 정말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후보가 분산되기 때문에 표가 분산되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표의 어떤 직결도 현상 자체가 굉장히 느슨하다. 그 느슨하다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기권으로 많이 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기권하지 않도록 뭔가 강한 흡입력을 줘야 되는데 그 흡입력은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4강 토론에서 결국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